네, 안녕하세요. 역사사냥꾼 오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어쩌면 알 듯 모를 듯 했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해방 이후 최초의 도시 빈민의 생존권 투쟁이었던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죠. 광주광역시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시도 아니에요. 어디냐고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바로 이곳 성남시의 출발이 태동됐던 바로 이곳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사진 어떤 사진일까요? 익숙한 사진입니다. 왜냐고요? 난민 또는 기아로 인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몰려있는 집단 수용소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런데 이 사진은 대체 어느 나라 사진일까요? 아니, 언제적 사진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현재의 이 도시입니다. 어디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하면 떠오르는 곳 어디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곳, 네, 맞습니다. 자, 바로 성남시죠.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사진은 성남시의 50년 전이었던 광주 대단지의 모습입니다. 네, 1960년대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꿈이 생겼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고 싶다. 자, 제 노래는 못 부르는데 오늘 이 영상을 위해서 처음으로 노래 실력을 공개하겠습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아, 노래 처음 들어보는 가사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이 자주 흥겹게 불러주셔서 저는 익히 알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1950년대 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서울로 갈까? 노래에 이런 것도 나와요. 호미와 물동이를 내던지고 말만 들었던 서울로 가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거는 조선 후기,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쳤던 시기와 흡사했습니다. 자, 한양의 지도인데요. 사대문 안에 당시 기준으로 10만 명의 주민이 살 수 있도록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 이르자 이 한양의 인구가 급증하죠. 무려 1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시의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죠. 특히 청계천 주변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게는 행운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아니, 조선의 역사를 더 길게 만들게 된 그분의 등장, 바로 21대 임금. 막 생각하세요. 태정태세 문단세, 바로 영조입니다. 보시다시피 1724년부터 1776년까지니까 무려 52년 산 게 아니라 임금에 있었던 기간이에요. 83살까지 살았으니까 장수했죠. 바로 이분입니다. 얼굴 굉장히 좀 깐깐하게 까칠하게 생겼어요. 자, 영조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거죠? 역사교육에서 가장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을 기억해내면 바로 탕평책, 균역법이죠. 암기 교육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영조는 본격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한테 아주 기억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죠.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영조하면 바로
자기의 아들을 뒤주에다가 가둬 죽인 비정한 아버지, 무수리 출신의 어머니를 둔 효자 아들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영조는요, 바로 청계천 준천 사업을 통해서 한양의 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한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청계천은 조선판 뉴딜이라 할 수 있는데요. 홍수와 주거 문제, 실업 문제까지 해결했으니까 보편적 복지 사업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루즈벨트보다 무려 170년이나 빨랐는데 왜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 안 나오나요? 역사 교과서에 좀 실어주세요. 조선판 뉴딜의 영조 청계천 사업. 이때 청계천에서 퍼낸 흙을 쌓았던 동네가 지금의 방산시장입니다. 이곳에 청계천 사람들을 이주해서 살게 해줬고요. 그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하나 부여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뱀장수? 처음 들어보는 낯선 직업일 텐데 요즘은 도시에 뱀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200여 년 전 옛날 한양엔 길거리에 아마 흔한 것들, 뱀, 이걸 잡을 수 있는 독점권을 바로 이 청계천에서 옮겨온 가난한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들을 땅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 영조의 백성 사랑을 통해서 조선은 그 이후도 150년 이상씩 더 유지된 왕조였습니다. 이 사진은 청계천 사업을 끝내고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여서 위로잔치를 베풀어준 춘천시사 열무들한 그림이죠. 1961년 무시무시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흔히 5.16 군사 정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 신문에는 5.16 군사 쿠데타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주역이 바로 사진 속의 인물들인데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 약속이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에 많은 지방민들이 도시, 특히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교과서 표현으로 이촌 향도의 본격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왔어도 일자리 있었을까요? 아니, 이들에게 거주할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어디에 머물렀느냐? 청계천 일대의 이러한 무허가 판자촌 또는 천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언제와 비슷한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영조 시대와 유사하죠. 그런데요, 대한민국 당시의 이 일처리 방식은 18세기 조선보다 더 낙후됐습니다. 청계천에 있었던 이 판잣집을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골칫거리로 본 겁니다. 명부는 이 판잣촌을 완전히 다 이동해서 지금 보시는 광주 대단지에 다 집어넣겠다는 발상을 한 것이죠. 1968년부터 본격화된 이 광주 대단지 건설은 도심 정비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속내는 윗선에 잘 보이려고 도시의 환경이 너무 나쁜 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발상이었는지도 모르죠. 광주 대단지로 결정된 그곳이 당시의 광주군 중부면 일대인데요. 현재의 바로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지역입니다. 이주 계획은 자, 사진에서 보는 이곳입니다. 이곳에 선 입주시켜놓고 후 건설하겠다는 정말 전쟁통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969년 1월부터 시작된 이곳이 기반시설, 주택, 심지어 상하수도 시설, 전기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황무지였던 셈이죠. 청계천에 있었던 많은 그 가난한 영세 도시 민민들을 그냥 방치시켜 놓은 상황이죠. 1970년 12월 3일자 한국일보에 보면 광주 대단지 철거민 수용소에서 동사자가 발생했다. 하늘만 가린 한 평 반 천막에서 7식구가 얼어 죽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에 처참했던 그 단지 주민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는 서울로 이사하지 않겠다는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던 처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암사동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래요? 역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바로 요 그림, 교과서 처음에 나오는 사진인데요. 움집터입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이 있었던 한강 주변의 암사동의 움집이죠. 아까 보셨던 광주 대단지의 천막과 비교해도 이미 10,000년 전에 지어졌던 움집의 모습이 더 아늑해 보이는 것은 저만 생각인가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움집 체험을 해보시면 제 말이 사실이라고 느낄 겁니다. 이곳은 한강에 풍부한 물도 있고 농사 지을 수도 있는 땅도 충분히 있었던 지역이고요. 겨울이라 하더라도 물고기도 잡고 조개도 잡을 수 있었으니까 굶어 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광주 대단지에 들어갔던 수많은 이 이주민들에겐 2년 동안 엄청난 삶의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요, 험악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유언비어도 많았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들이 단지의 괴소문처럼 떠돌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참을성 하나는 끝내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2년을 참아요.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생필품,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이 1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서울로 몇 시간씩을 걸어 나가서 일을 합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시형버스 6대 달랑. 더 안타까운 것은요, 버스비 35원을 아껴야 했던 그들의 심정,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 성남시의 인프라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도시를 가꾸고 아름답게 설계해온 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가 된 것이죠. 서울 청계천에 가보시면 박물관이 있고요. 이렇게 판잣집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과 답사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불량주택이 너무 많아 개발이 불가피했다. 그런데 말이죠. 불량주택이 많아서 개발이 불가피했다가 아니라 청계천 판잣집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강제로 이주시켰다. 이게 역사적 진실에 가까운 내용 아닌가요? 모든 역사는 기록을 해서 앞으로 후세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문자로 기록되고 영상으로 기록되고 유적과 유물로 남습니다.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어쩌면 잘못된 내용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못 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남겨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00원에 매수한 땅 10,000원에 폭리 말라.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6세기 조선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역사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조선의 세금 제도가 3가지가 있어요. 뭐냐? 조세, 공납, 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납이란 게 마을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건데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걷어서 한양까지 옮겨야 됩니다. 근데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어려운 이 특산물 납부 방법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상인들과 고을의 아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대행수수료라는 걸 받는데 무려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이 상황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광주 대단지에서도 부동산 투기 바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971년 4월과 5월엔 대선과 총선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행정당국이 태도의 돌변을 보여주죠. 평당 2,000원 하던 것을 평당 16,000원으로 8배를 인상합니다. 입주 3년 뒤에 3년 분할 상환에서 일시불로 상환을 요구하고요. 거기에다가 각종 세금을 첨부합니다. 아니, 일할 자리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이 광주 대단지 주민들엔 사형선고와 같은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자, 여러분들 혹시 윤웅길의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읽어보셨을 겁니다. 수능에 필수적으로 많이 나오는 소설이죠. 자, 만일 기한 내 납부치 않으면 해약은 물론 법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대요. 와,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뚜껑 열립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의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971년 7월 19일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택지 분양가격 인하와 구호 대책을 담은 진정서를 정부 당국과 서울시에 제출하죠. 그런데 이게 무시되거나 묵살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 되겠다. 투쟁위원회로 더 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고 걸기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바로 그날이 1971년 8월 10일 광주 대단지 사건이 열린 날이죠. 이날은 양택식 서울시장과 주민대표단이 만나기로 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수만여 명, 기록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5만여 명의 주민들이 그 약속 장소 주변에 빼곡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배가 고파 못 살겠다.
토지 불합 가격을 인하해 달라라는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살았던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달라고 가슴 절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서울시장을 기다렸죠. 더구나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일찍 오실 것이지 시장님이. 이 수많은 주민들은 서울시장이 오지 않았나? 우리와의 약속을 저버렸나? 배신했다. 절망감, 이러한 격한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움과 그 지나온 세월에 대한 그 억울함, 분노가 표출된 것이죠. 서울시장이 오셔서 회의는 했지만 사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흥분한 주민들은 대단지 일대를 일시에 점거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 서울시로 진출해서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시쯤에는 이 수진리 고개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 전체를 봉쇄한 후 출동한 경찰들과 대치하죠. 최루탄을 쏘는 경찰들에게 맞서서 격렬한 투석전을 오후 5시경까지 전개합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엄청난 그 물리적인 상황에 놀란 당국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정말 홍해바다 가르듯이 다 자진 해산하는 거,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에게, 아니 생존을 위한 최후의 몸부림을 쳤던 이 주민들에게 폭력 시위라는 매도를 합니다. 인간다운 생활, 헌법에 보장된 권리잖아요. 그걸 요구했다고 해서 그 주민들을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이들의 아픔, 슬픔은 오래도록 기억 속에서 사라졌고요. 잊혀졌고 외면받아 왔습니다. 우리 역사 최초의 도시 빈민 생존권 투쟁이며 최초의 민권운동,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은 후로 2년 후인 1973년 7월 1일 광주 대단지는 성남시로 승격합니다. 광주 대단지에 시위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자족도시로 성남의 자리가 우뚝 서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역사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예, 노산군이 누군지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연산군, 광해군은 낯설지 않죠. 단종이 노산군이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묘를 받지 못했던 단종은 숙종 때 이르러서 복권된 것이죠. 1453년 개유정난 때 수양대군에 의해 참살됐던 김종서도 영조 때 신원이 회복됐습니다. 조선 건국의 실질적인 설계자라 할 수 있는 삼봉 정도전, 1398년 제1차의 왕자인한 때 이방원에게 참살되죠. 그도 사망 후 약 470여 년 돼서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개국공신으로 복권됐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재평가를 받았던 많은 사례들처럼 광주 대단지 사건도 50년이 된 지금 새로운 해석이 요구됩니다. 지금부터
역사적 재해석이 시작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해석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입니다. 선입주 후 개발의 아픔을 딛고 선개발 후 입주에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도록 만든 사건. 대한민국 일기 신도시 분당을 탄생시킨 밑거름이기도 한 사건이죠. 여러분, 분당에서 가장 먼저 생긴 동네가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쓴 책 한 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서현동. 그 중에서도 시범단지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들어와서 살아보고 여기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할 만큼, 결정해도 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신도시였던 셈이죠. 지금이야 판교, 우일의 신도시, 아니 성남시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살고 싶은 명품 신도시지만 이 출발이 바로 50년 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95만여 성남 시민들이 긍지와 보람찬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2021년도에 성남시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도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또 하나의 목표를 이루도록 합시다. 도전하고 배려하며 성장해온 우리 성남의 정체성이 시작된 광주 대단지 사건, 그 이름을 되찾아 줍시다. 올바른 역사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책임, 바로 여러분 시민들의 몫입니다. 오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